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최상목 권한대행 이 주말에 일정 없이 보고를 받고 이제 현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함도 이제 복잡하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글쎄요, 순조롭게 권한 대행의 대행을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으려고 얘기를 합니다만 대행의 대행이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서열 3순위가 예. 지금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큰데 저는 이 사실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의 향후 앞날과 관련해서 이분의 뭐 개인적인 능력치보다 네네. 이 현재의 상황 자체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의 현정사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은요, 사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문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은 후한무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거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최상목 대행까지도 뭐 지금 이 자신의 이 권한 행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유체이탈법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책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상목 여기 권한대행이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어제 발언이 네. 자기가 만약에 권한 대행이 될 경우에 예. 그건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야기를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 회피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분기탱천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계속적인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6명이 심리는 하지만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는 전국의 불안을 낳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그것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느 정파를 두둔하실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상한 국면에서 모든 재정파가 상당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걸 그러니까요. 풀려는 노력을 네. 나가야지 예. 끊임없이 이렇게 사사건건 그 이전에 있었던 걸 갖고 시시비비를 따지면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제 국회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이렇게 이 안을 들어서 해석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니까 양쪽에서 지금 다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야 되고 정치권이 해결돼야 하는 이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은 지금 헌법재판 3명 과연 이거를 이거 임명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얘기한 게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 발언은. 좀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것을 만약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효력이 있을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에 네. 대해서 판결 내리기 전까지 판정하기 전까지 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봤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이제 그 상사격인 총리가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고서 결국 탄핵 소추됐는데 네. 뭐 말하자면 이제 바로 아랫자리에 있었던 부총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했거든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이제 한번 압박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제 못하는 정족수까지도 가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 봤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은 대통령은 문개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건 변론 준비기일이 처음 예정대로 열렸죠. 네. 국민의힘은 무조건 편들기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이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보는 건요. 누가 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예.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국인데 예. 초법적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탄핵소추 사유도 되지 않는데 의결 정족수까지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예. 이제 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국제사회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환율로 바로 직격탄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